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미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대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4.3 다가오잖아요. 네. 4.3 다가오면서 이제 사제 촉구 편지 보내기 운동 평화나무에서 또 시작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뭐 저희 평화나무가 창립 이래 매년 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3월이면은 이제 그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뒤늦게라도 제주 4.3 사건과 화해하길 바란다, 이런 편지를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보내달라, 이런 운동을 벌였는데 뭐 올해는 더 대대적으로 좀 네. 시의를 두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75주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48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영락교회가 뒤늦게라도 사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영락교회가 아니라 배단위 교회였습니다. 배단위 교회. 영락교회 이제 뿌리를 좀 살펴보면은 원래 이제 그 한경직 목사가 해방 때만 해도 네. 신의주에 있는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였는데 45년에 이제 이북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신앙의 자유가 박탈당할 상황에 놓이니까 45년 해 넘기기 전에 월남을 했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부교, 그러니까 일본 천부교, 일본의 적산이라 할 수 있는 천부교 회당을 넘겨받아요. 그게 오늘의 영락교회입니다. 네. 예. 사실 당시 일본 적산을 넘겨받은 곳이 많습니다. 미군정이다 보니까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에 네. 굉장히 많이 불화가 됐는데, 불화받은 적산 중에는 또 당시 후암동에 있었던 조선신학교, 네. 오늘의 한신대도 그 경우인데, 어쨌든 이 배단위 교회였는데 이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억압하고 또 그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지주였는데 네. 토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땅을 이제 말하자면은 국가가 가져갔죠. 네. 그렇게 해서 소장농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그런 거친 방식의 토지 개혁을 했단 말이죠. 그러자 이 체제를 못 견딘 이북에, 특히 그 평안도 계열의 그런 그 신앙인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배단위 교회, 영락교회였습니다. 예. 얼마나 이 공산주의에 한이 많겠어요. 그렇죠. 저기 살던 토지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야말로 이 북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불탔단 말이죠. 그러다가 48년에 그 4.3 사건이 있었던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 군경과 충돌했던 민중들, 그러니까 군경들이 왜 그 봉기를 했냐면은 3.1절에 기념식에 그 어린아이를 군경이 죽였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분노한 그 시민들이, 도민들이 또 당시에 또 좌익도 있었고요.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건데, 좌익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이제 봉기에 나섰는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육지의 경찰들, 군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분들을 학살하고, 네. 뭐 그냥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살상을 또 갈취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민간의 일원으로서 서북청년회라는 조직의 단체의 그 청년들이 대거 내려와서 이런 약탈에 또 가담을 했단 말이죠. 살상에 또 가담하고요. 이 서북청년회가 바로 영락교회 청년이야요라고 한경직 목사가 나중에 밝혔습니다. 네. 또 87년 MBC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때 이 반란 세력들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 평화나무가 그 영상을 확보해서 이미 유튜브에 올려놓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락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서북청년회가 제주도에서 살상과 약탈을 했다. 이거는 당시의 담임 목사였던 한경직 목사를 통해서 사실상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와 무관하지 않은 제주 4.3 사건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냥 뭐 시간이 지났다고
뭐 시대가 지났다고 이렇게 대충 뭉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살상과 약탈에 가담한 흔적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주제가 과거에 진 잘못들을 얼마나 잘 청산하고 회개했는가. 그렇지.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그 편지 보내기 운동 안내 포스터가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번에도 올해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락교회가 이 한경직 목사의 서북 청년회가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증언 그리고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역사와의 화해라는 관점에서 그렇죠. 이것이 과거의 치부를 드러내서 망신 주기를 하거나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저희가 진정한 한국교회가 앞으로 빛 가운데 나서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진실을 올바르게 마주한 상태에서 진정한 참회와 사죄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 시민사회와 우리 역사 가운데 진정으로 영락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역사와의 화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지금 숭실대 가면은 한경직 기념관이 있고요. 장신대에는 한경직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의 미담은 이미 차고도 넘치는데 그러나 그 어두운 면은 공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공과 과를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서북 청년회 영락교회 청년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고요. 또 이 4.3 사건 무도한 살상과 약탈에 가담한 또 흔적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라도 나서서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역사와 화해하는 것이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영락교회의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영락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 저희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포스터 보시면 저희 그 영락교회 주소를 저희가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소로 그 김은성 담임 목사님께 아주 정중한 어조로 막 욕이나 막 비난 그렇죠. 댓글 하지 마시고 비난조를 하지 마시고 김은성 목사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저분은 제가 알기로도 참 좋은 목사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 편지를 보내도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좀 정중하고 예의 있는 어조로 사죄를 촉구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신 다음에 그 편지를 이제 찍으셔서 저희한테 인증샷도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기록으로 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저 신민정 주목님 함께하고 계신데 그 다음 주에 우리 주일 2부 예배 순서로 2부 순서로 편지 쓰기. 예. 편지 쓰는 분들한테 뭐 좀 상을 드리는 뭐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지만 비폭력 대화를 중심으로. 예. 그래서 편지를 쓰시는 일들을 저희 교회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뭐 물론 교회가 안 받으면 뭐 그만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또 내년에 또 그 후년에도 또 계속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뭐 올해 응답이 없으면 내년에는 아예 장로님 이름까지 다 적어가지고 장로님께도 이제 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전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골탕 먹이거나 뭐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 영락교회를 빛 가운데 선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경직 목사 그 장례 예배 때 그 설교를 하신 분이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서울노회장인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예. 뭐 살아생전에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는데 뭐 아주 청빈하고 훌륭한 목사다 이런 평가에 걸맞게 그분이 아주 그 반듯한 그런 또 인격을 가진 분이다라는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영락교회에다 편지 보내기 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물론 이 분단 상황에서 이런 뭐 공산주의를 뭐 악마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뭐 공산주의하고 연관된 사람들은 뭐 다 죽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오도하게 한 책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저기 붉은 용,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 그거를 공산주의라고 아니 그게 사실 그 요한계시록이 쓰이고 그 파리 꼬민으로부터 시작된 공산주의 아닙니까? 1600년의 그 시간 간격이 있어요. 1600년 후의 일을 요한계시록 저자가 간파를 하고 그 붉은 용 공산주의를 경계하는 그런
게시록을 썼다는 거는 그렇죠. 네. 이건 정말 넌센스죠. 그래서 그분들이 게시가 된 게 아니냐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희 카이로스 그 시청자분들 중에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히 또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목회자분들이 계시면 교회에서 또 대대적으로 같이 운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한 기관의 이러한 활동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같이 동참해서 영락교회가 언젠가는 이 한경직 목사를 대신해서 이 4.3 희생자 유족분들을 찾아뵙고 그분들한테 사죄하고 참회하고 우리 역사 앞에 이 진실을 마주해서 바로잡는 그런 일이 머지않아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그 4.3은 국가 추념 대상이 됐습니다. 예. 이 사회의 어떤 일반의 인식과 보조를 같이 해야지요. 그때 그 일을 뻔히 알면서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뻔히 다 이제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침묵하고 그냥 눈친다는 거는 책임 있는 교회에 할 일이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편지 보내기 운동 많이 동참해 주시고 영락교회도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래 번호도 있습니다. 네네. 예, 꼭 촬영하셔서 보내주신 분들 인증샷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증샷만 보내면 안 돼요. 저 실제 편지를 보내셔야 돼. 예. 저희 010-2611-5040은 저희 평화나무 휴대전화니까요. 예. 여기만 보내고 저기 다 보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실제 보내셔야 돼요.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암흑기를 맞고 있는 건 어쩌면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이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대로 된 반성 그리고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오늘 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전광훈 씨가 또 5.18에 아주 또 망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5.18에 관해서 네. 예. 이 역사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고 또 자기가 한 뱉은 말에 대해서도 반성할 줄 모르니 전광훈 씨를 평화나무가 고발했습니다. 예. 그리고 5.18 재단이 연대 선언을 해주셨어요. 네. 예. 5.18 재단이 그 실적이 있어요. 예. 5.18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 해서 지만원 씨를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예. 5.18 기념재단, 저력의, 진격의 기념재단입니다. 그 지만원 씨를 대법까지 가서 유죄 판정을 받게 하신 그 해당 당사자분이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서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이러한 5.18을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만들고 대중들 앞에서 허위 사실을 하는 정광훈 씨 같은 자들을 고발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정광훈 씨에 대한 증거 자료들 관련된 허위 사실 증거 자료를 중앙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끝까지 기소돼서 반드시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겠다. 같이 하겠다. 그렇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가 이렇게 또 연대에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단체는 저희가 연대에 손을 내밀었는데 뿌리치고 그렇게 그래놓고 또 큰 소리를 쳐요. 뭐가 잘났다고. 근데 5.18 기념재단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5.18 기념재단입니다. 예. 영상을 저희 기자회견 영상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규탄 성명 발표하시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그 모든 관련된 거를 이미 다 숙지하신 상태에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정광훈 씨가 지난 3.1절 그 집회 때 5.18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4.3도 언급했는데 4.3은 이제 그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법이 없어서 4.3 역사 왜곡 처벌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5.18은 이 처벌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처벌법 발의를 추진했던 단체가 바로 5.18 기념재단입니다. 근데 어떤 지점이 이제 쟁점이었냐면 이 정광훈 씨가 3.1절 집회 때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프리젠테이션처럼 띄운 다음에 미국 CIA 기밀 해제 보고서를 보면 그 보고서에 이 5.18 자체가 북한 소행이다. 북한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벌인 일이다. 그렇게 나와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5.18 재단 측에서 그래요? 하면서 이 CIA 보고서 전문을 번역해서 그 지점이 있는 왜곡한 부분을 네. 표시해서 경찰에 법원 공증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빼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네. 그러니까 CIA 보고서 갖고 드립을 치니 그래? 네. CIA 보고서 기밀 해제된 전문을 5.18 기념재단이 제출을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만큼 그 CIA 문건을 가장 열심히 탐독하고 연구한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아니라면 아닌 거야. 네. 그래서 전광훈은 이제 드디어 이제 네. 인생이 실전임을 확인하게 될 단계가 됐습니다. 지금 예. 진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만원 씨. 그렇죠. 예, 지금 예, 감옥에 들어가 계시죠. 혼자만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만원 씨보다 훨씬 젊은 전광훈은 감옥 들어가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예. 예. 저 지금 전광훈 같은 경우에는 뭐 지멋대로 떠들고 있는데 이게 혼 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숨소리까지 모니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광훈 얘기에 나와서 좀 몇 마디 덧붙이자면은 지난주 아주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전광훈 씨. 아주 정말 이건 치욕적인 개망신이에요. 무슨 이제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재원이가 네. 수석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네네. 1등으로. 근데 이게 사실 가능했던 것이 전광훈이 밀어줘서. 전광훈이 대략 5만 표 정도를 동원했다 이런 소문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황교안이 대표 선거에서 8%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그리고 1등으로 예상됐던 민영삼이 탈락했고 그 4위 5위였던 김재원이가 1등이 됐단 말이죠. 네. 김재원이가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 아울러 이 200석 넘으면은 그 이제 말하자면 전광훈 덕에 200석 넘으면은 전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지. 대통령실에서 발끈하고. 왜냐면 그럼요. 윤석열이가 대선 때 5.18 정신 헌법에다가 넣겠다. 그랬거든. 그렇죠. 네. 네. 난리가 나고 분위기가 아주 수상해지니까 김어준의 겸손한 힘들 다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네. 난 잘 모르는 사람이다. 제대로 선을 긋더라고요. 얼굴이 보통 두꺼워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거 제대로 일격을 맞았구나 우리 전광훈이가. 이번 주일에 제가 예언합니다. 전광훈이 김재원을 개자식이라고 할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욕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유. 전광훈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음 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우리가 또 5.18 이야기하면서 또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네.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두환 일가에 대해서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오전 5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인스타 방송에서 이 약물 관련한 사건으로 방송이 중단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폭로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목사님. 돌발 상황이어서 지금 미국 경찰이 이제 출동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앞선 그런 발언들 이제 전두환 일가의 그 비리 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그러면 약물을 먹고 한 해롱해롱한 가운데 했던 헛소리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일단 그 약물이 도대체 어떤 약물이고 왜 또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또 추후 보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단 전두환의 손자라면은 그냥 꿀 빠는 인생 아닙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그렇죠.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많죠. 그렇지. 아니 할아버지의 더러운 돈으로 자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그렇죠. 잘 빨아대셨고 할머니도 그렇지. 그냥 스크린 골프장을 집에다가 설치해서 그냥 후려치시고 15만 원밖에 없다고 하더니. 근데 어쨌든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비자금으로 아주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양심과 정의감에 이끌려서 이제 입을 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학살이었다. 할아버지는 범죄자였다. 이렇게 또 얘기한 점은 저는 굉장히 좀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실 5.18을 부정해도 될 만한 시기인데 게다가 또 전두환의 후손이라면 네. 이렇게 앞장서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입으로 5.18의 정의를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역사는 무섭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전 해봤습니다. 예. 여러 가지 폭로를 했어요. 먼저 비자금에 대한 얘기도 폭로를 했잖아요, 목사님. 예. 그 친어머니 최모 씨가 채권하고 현금 등 상상도 못할 비자금이 이제 숨겨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작은 아버지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남인 전재만 씨죠. 예.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와이너리 자체가 이 뭐 나파밸리 너무나 유명하죠. 그 로버트 몬다비가 이제 주축으로 해서 이제 와이너리 산업을 일으킨 곳으로 뭐 미국에서는 너무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고는 거기 들어가서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검은 돈 냄새가 난다 하면서 이 와이너리 주소까지도 자세하게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왜 와이너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일단 포도나무 한 그루 관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농사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되게 그 온도, 습도부터 시작해서 되게 네, 어렵고. 우리나라에도 포도원이 있잖아요. 포도밭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포도원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그냥 지평선이 보이는 정도의 포도밭이 아니면 그렇습니까? 양조 산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아무것도 몰라서. 와이너리 사업은 보통 그 사업 그 규모로 보통 자산 규모로 뛰어들기 힘든 사업 분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두환의 어떤 그 셋째 아들이 와이너리 산업을 하고 있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충분히 우리가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일반 회사원이나 일반 직장인들이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갑자기 와이너리를 그것도 미국 나파밸리에서 한다? 그렇죠. 이거 자체가 너무 이게 성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이제 전원 씨가 이렇게 폭로를 했고요. 그다음 또 이제 마약 관련해서 또 SNS에 그 마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지인들에 대해서 신상을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사진에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사진에 그래서 자신이 졸업한 뉴욕대 동문들하고 이제 가깝게 지냈던 이제 금융학회 지인들 수십 명에 대해서 이들이 성범죄와 마약 범죄를 이제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신상을 다 깠어요. 그러면서 SNS에 프로필하고 인스타 계정 통해서 했는데 본인도 이제 마약을 했다고 인정하고 우울증 약이 아니라 마약 종류까지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처벌을 달게 받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네요. 본인의 어떤 그 마약 그 어떤 사실까지 공개를 한 걸 보면요. 근데 이제 관건이 제일 관건이 이제 그의 아버지 전재용 씨에 관련한 내용들도 많이 그 파장이 됐는데요. 전재용 씨가 지금 그 차남이잖아요, 전두환의. 전 대통령 차남이죠. 결혼을 2번, 3번 한 걸로. 첫 번째 결혼은 이제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그 양반 따님하고 했고, 슬아의 자녀는 없었는데 두 번째 결혼은 이제 최모 씨와 했는데 그 최모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뒀고 전우원 씨는 차남으로 태어났죠. 그 세 번째가 이제 배우 박상아 씨, 그 유명한. 근데 박상아 씨와는 아직 그 최모 씨와의 혼인 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미국 가서 중혼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중혼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지. 분류는 있어도 중혼은 없습니다. 근데 그 중혼 컨설팅을 강용석 변호사가 했어요. 미국으로 가라. 아니 영상 좀 보고 올까요? 먼저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이 전재용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목사가 된다면서 맹 비난을 했거든요. 우리 그 전도연 씨가 나왔던 영화 미량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괴하고 살해했던 그 범인이 감옥 안에서 너무 평온한 얼굴로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라고 전도연을 도발하게 하는.
피해 유족의 용서를 받기도 전에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 네, 혼자 스스로 용서를 셀프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전도연이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이 전우원 씨가 밝힌 이 전재용 씨와 관련한 사항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은 지금 치매시라서 양치질 같은 걸 하시고도 그걸 잘 기억을 못 하시는 정도의 상태인데, 그날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뭐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버님께서 네가 목사님 되면 네가 섬긴 교회에 출석하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말 그래서 목사님이 꼭 되어야 되겠다. 어차피 두 사람을 엮어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렇게까지 오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도망갈 필요가 없지.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걱정하지 말고. 최정혜 씨하고 사이에 그 애가 2명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는 상태에서 전재용 씨가 저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모 탤런트랑 좋은데 그때 얘기도 다 했어요. 박상아 씨라고 얘기 다 했었는데 박상아랑 그런데 박상아랑 결혼을 하고 싶다. 근데 마누라가 이혼을 안 해준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사실을 당신이 미국 가서 알 수가 없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디 라스베가스나 리노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결혼을 해라. 그러고 미국에서 그냥 살아라. 좋은 거 코치해줬다. 좋은 거 코치해줬다. 그래서 제 코치를 들어갖고 진짜로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 해요. 아버님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개독교입니다. 범죄 저지른 모든 사실이 예수님을 통해 용서가 된다고요? 그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이,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임을 그는 모릅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천국에 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보수적 성향을 정말 강하게 띠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종교적인 성향을 섞어서 사람들을 선동시킵니다. 어떠한 사람을 뽑으라느니 말라느니 이런 자가 목사가 되려고 하고, 이런 자가 선량한 시민들을 더 이상 속이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의 더러운 실체가 들통이 나야 합니다. 시민들을 학살한 자의 가족들도 용서를 해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그들의 뒤에서 범죄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앞에서는 선한 척, 뒤에서는 악마의 짓을 하고 다니고,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자 새끼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죄인들은. 용서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전재용 씨와 박상아 씨는 스스로 자신들이 신에게 선택된 자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 물었습니다. 아빠, 아니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시는 분이 신에게 선택되셨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워낙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기독교가 아니라 당신들이 믿는 것은
범죄자들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의 죄가 다 용서됐다고 하며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한다고 하셨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고 가르침을 가르쳐야지. 사람들을 최대한 긁어모아서 돈을 최대한 뽑아먹어서 뱀파이어같이, 그것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천사의 탈을 쓴 악마 새끼들입니다. 전재용이라는 사기꾼, 목사가 되려는 자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 자가 목사가 되면 당신들이 소중하게 키운 딸 아이들이 그런 악마 새끼의 속삭임을 듣고 범죄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는 모두 용서되었다. 범죄를 더 저질러도 된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방식이니까요. 범죄자들은 도망갈 곳이 없어야 합니다.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아들한테 뼈를 맞았네요. 네. 예. 근데 계속 전재용 씨는 이 아들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고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이 전우원 씨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분이 했던 말들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말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고발했던 내용까지 다 없던 내용으로 할 수 없거든요. 아니 그 이미 그 상당 부분 그 예전에 그 비자금 추징했을 네. 때 그 전우원 씨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새로 알려진 사실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뭐 거짓말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거짓말로 드러난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뭐 아니 지금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그 중혼 불륜 이 부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예. 뭐 정신 이상자가 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재용 씨는?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예, 전우원 씨도 자신이 정신과 치료 받은 기록을 인증하듯이 이 방송에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이분이 좀 너무 기독교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 얘기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범죄자가 아니라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따르는 법적 절차를 받고 있다. 종교인일 경우는 쉽지 않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 목회자를 하는 게 겉으로 이제 선한 척하면서 비자금을 이용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저 악마 짓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또 이 전재용 씨가 배우 박상아 씨랑 외도를 한 탓에 자신의 친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해외에서 일을 하고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박상아 씨랑 바람을 폈다. 그래서 유흥업소 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들 만나고 박상아 외도. 예, 외도를 했는데 어머님은
그런 아버지 때문에 병이 들었다 이겁니다. 이제 자기가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서 어머님은 그런 아버지 때문에 암 수술을 여러 번 하셨고 어머님이 아프셔서 제 삶이 없어졌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피해자는 자신의 친어머니다. 그런데 저 두 사람은 자기네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 박상아 씨한테도 자신이 학자금 대출 도와달라고 했는데 더 이상 엮이기 싫다면서 도움을 거절했다. 그래서 박상아 씨의 따님들 그들의 행복은 누구보다 보장했다 이거예요. 자신의 이제 자녀들이니까. 그러면서 한국의 사립학교 다니게 하고 미국 유학을 보냈다고 이제 분노했는데 이분도 살면서 얼마나 이제 고통이 많으셨을까라고 이제 그 전원 씨가 이렇게 한마디 하긴 하지만 자기가 이제 아들로서는 용서했다 이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제가 아끼는 소중한 아이들과 약자들은 정작 신경 쓰지 않는 괴수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재용 씨가 이제 그 전원 씨를 가리켜서 정신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좀 정신이 아프다는 식으로 언론 인터뷰한 것을 보고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것이 걱정된다는 자기를 그렇게 걱정한다는 분들이 제가 자살 기도해서 병원 실려갔을 때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으셨을 수 있냐. 지금까지. 그리고 저는 다행히 이제 폭력은 안 당했지만 이게 가정폭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은 당하지 않았지만 5.18 사태로 불구가 되고 가족을 잃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천국에 있다고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전 재산이 15만 원밖에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29만 원 아닌가요? 네, 이제 29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그 사이에 돈을 썼을 테니까 한 14만 원 썼겠네. 예. 그러니까 저는 한때 약 먹고 편하게 죽으려고까지 했다. 그냥 그 죽음 속에서 제가 본 것은 이제 지옥이다. 근데 할아버지 재산을 큰아빠가 다 가져가면서 현재 전재용 씨와 박상아 씨랑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현재 또 사이가 안 좋아요. 예. 근데 바로 이러한 사람을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는 자신의 그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본인이 직접 사회를 맡아가지고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마치 하나님이 이끈 결혼이다라고 불륜을 합리화시켜줬고요. 하나님이 맺어줬대요. 하나님이 불륜 관계를. 제가 알기로 극동방송에서 이혼을 매우 죄악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몇 차례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미국의 유명한 CCM 가수 중에 샌디 패티와 에미 그란트가 있어요. 두 분 다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근데 극동방송 자료실 가니까 샌디 패티 그 CD가 치워졌어. 근데 에미 그란트는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둘 다 이혼했는데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계속 에미 그란트는 있고 노래를 또 틀기도 하고 왜 그러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에미 그란트 것도 없어졌어요. 그제서야 에미 그란트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알았군요. 뒤늦게 접수를 한 거야. 뒤늦게. 야, 나 이거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거 진짜 코미디다. 이혼마저도 그렇게 죄악시하고 노래마저도 듣지 못하게 하면서.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불륜은 또 용서를 해줍니다. 불륜은 또 용서를 해줘요. 예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잣대는 아닌 것 같네요. 예전에 본부장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지사장으로 부릅니다만, 그 지사장 하신 분이 그 어린이 합창단 자모하고.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났다고. 불륜이 걸렸지. 아주 개망신을 당했고 이제 저 사람 아웃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직원 채플 때 올라와가지고 김장한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저를 저의 죄를 사해 주시는 기도를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김장한 보고 이제 말하자면은 대신 기도를 해달라. 추성맹세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퍼포먼스를 통해서. 제가 또 아는 분은 어떤 여직원에 대해서 성추행을 했는데 그 양반도 또 이렇게 안수를 받고. 아니 용서는 그 피해자가
해야 용서 아닙니까? 그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들한테 해야 되죠.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는 피해자의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피해자의 회복과 복권이에요. 피해자가 어떻게 회복된 삶을 살고 그 권리를 찾아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지가 그 성경의 관심이고. 그래요. 그 저기 분류는 뭐 그렇다 칩시다. 성추행 당한 거는 당사자에게 그렇죠. 용서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일련의 모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없어요. 피해자가 없어. 지금 다 그 전도연 씨를 마주했던 그 유괴범의 그 평온한 표정으로 자기 인생을 살면서 지금 5.18 피해자들은 전도연과 같이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그 평화나무가 그 성추행 피해자분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뭐 단호하게 끊으시대. 뭐 그래서 뭐 아이고 뭐 용서를 하셨나 싶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제 행위들을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이 전재용 씨를 감싸고 도는 김장한 목사도 참 문제가 많아 보여요. 김장한 목사도 이번 얘기 좀 하자면은 그 저 직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이혼하게 됐어요. 뭐 이혼을 했는데 이제 극동방송에서는 이혼한 사람을 직원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 나가.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PD인데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PD한테 프로그램 맡기고 네가 책임져라. 이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17분. 일주일에 17분 제작하라고 한 거지. 이 사람 나와서 할 게 없는 거야. 네. 그래서 결국 그만뒀는데 뭐 근데 말이죠. 저 김장한 목사가 저 조용기 아들 조희준 씨. 첫 번째 결혼을 이제 탤런트하고 했는데 이혼을 했죠. 두 번째 결혼할 때 주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저 전재용이 중혼한 박상하고 극동방송 스튜디오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맺어준 사이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이 집안하고 상당히 인연이 깊잖아요. 전두환하고 친구지. 그쵸. 김장환이가. 몇 년 전이었나요? 4년 전 2019년이었나요? 12.12 40년 됐는데. 다 모든 국민들의 어떤 가슴에 한으로 남고 맛있는 걸 먹기에도 마음이 쓰이는 그런 날에 그날은 특별히 대가리를 박아야지. 그 어떻게 뭐 샥스핀으로 오찬을 합니까? 근데 그 목사하고 전두환 씨랑 서울 강남 고급 식당에서 샥스핀을 그 헤드 테이블에서 그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각하 막 이런 뭐 각하 이러고 사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여사님이라고 그랬나? 꼴값을 떠시더라고 우리 저 김장한 목사님. 이 영상을 정의당 이만솔 부대표가 그때 공개를 해서 또 파장이 있었죠. 그땐 정의당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탈당해가지고 민생당 가셨지. 그 군사 반란죄로 대법원에서 유죄까지 받고 또 사형을 언도받은 전두환 본인과 당시 쿠데타를 공모했던 이 인물들이 자숙하고 근신해야 되는 그런 날에 이렇게 기념 오찬을 즐겼다고 큰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평화나무가 광주 가가지고 광주 전남 전북의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김장환 사퇴하라고. 사퇴해야죠. 광주 MBC 뉴스데스크에 또 보도가 됐고요. 근데 김장환 목사의 그 위력이 대단한가 봐요. 이렇게 드러나게 잘못을 하고 전두환 편에 서서 각하라는 호칭을 쓰는데도 아주 건재합니다. 건재해. 김장환 목사가 또 예전에 이게 전재용 씨가 그 기독교 방송이 여러 개가 있는데 왜 하필 극동방송에 그것도 김장환 목사가 진행하는 프로에 나갔냐면 그 아버지 그 전두환 대통령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김장한 목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끝까지 비판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도 편협한 일이다. 한 인간을 어떤 사건 때문에 끝까지 미워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광주 문제로 감옥에도 갔다 오고 사과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외면하고 저주하면 친구가 되지 않는다. 라면서 김장한 목사 전두환 대통령을 그 두둔한 적이 있죠. 전두환 대통령이라 하지 맙시다. 전두환 씨가. 전두환이 사과한 적 없죠. 언제 사과했어, 전두환이가? 그리고 또 이 김장한 목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권력자들을 항상 그 친분을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9월 10일 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예배를 집례했다고 본인이 발언하면서 이명박의 20년 구형을 예수님 십자가를 빗대서 이제 대통령 면회 가서 면회했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장한 목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접견 때 죄 없는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받는데 용기 잃지 말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20년 구형을 받느냐. 죄 없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은 20년 구형 받으셨으니 용기 잃지 말라고 자기가 당부했다고. 노망이 든 거야, 이 인간은. 지금 노망이 들었어요. 지금 종교적인 면죄부를 본인이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권력자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절대 이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인물들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예, 그러면서 또 김건희 씨 대선 앞두고 축복기도 해주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만나서 또 이것도 사진도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이후에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윤석열 당선 축하 예배를 또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동방송 공개를 해서. 했습니다. 예, 공개를 해서.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예, 저거를 주도해서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 행사에 전광훈이가 예. 자기를 안 불렀다고 빡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니 전두환이 아니라 그 김장한 수법이 저럽니다. 전직 대통령, 전직 권력자가 감옥 가거나 그러면 항상 찾아가. 그렇죠. 또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 그럴 때 가가지고 목사가 손 붙잡고 자기는 이제 권력도 힘도 끈앞풀도 없는데 와가지고 손 붙잡고 기도해주면은 사람이 녹지. 예. 그런 수법을 정광훈도 써먹어가지고 정광훈이가 예전에 그 지난 총선 때 그 막말 파문 때문에 낙마했던 사람이 있어요. 서울 관악구에 나왔던 국민의힘 후보인데 네. 그 미래통합당 후보인데 네. 뭐 그것 때문에 아웃되니까 찾아가가지고 손 붙잡고 뭐 기도해줬다는 거야. 그 뒤부터 완전히 정광훈 빠가 돼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그런 식의 그 수법으로 해가지고 유력 인사들이 좀 뭔가 위기를 만나면 찾아가서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죠. 막 진짜 뭐 위로도 해주고 뭐 격려도 해주면은 사람이 그때부터는 빠가 되는 거예요. 예. 잘못된 권력자에게 본인이 뭔가 베푸는 식으로 면죄부를 베푸는 식으로 그 권력자와는 돈독해지고 그리고 자기 권위는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 권력을 유지해오는 김장한 목사님은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지금 극동방송 회장을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아직 지금 올해가 이제 2023년이죠. 네. 그 이 양반이 이제 아세아 방송국장이 된 때가 1973년이야. 그럼 지금 50년 동안 극동방송 CEO를 하고 있어요. 50년 동안. 이 정도면은 좀 총통 수준인데요. 이러면은 아니 그리고 아들이 말이죠. 몇 년 전에 환갑이었어요. 아들이 환갑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말이죠. 이제 그만하세요 좀. 자랑스럽게 찍은 사진들이 나중에는 역사가 용서하지 않는 그 과오의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김장한 목사가 전재용 씨를 극동방송에 불러서 출연한 다음에 그 두 부부에 대한 면죄부를 준 꼴이 됐는데 이 전재용 씨가 또 2020년 2월 출소 후에 그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우리들 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휴먼체플에 이제 출석하다가 이듬해 2021년 백석대 신학대학원에 일반 전형 목회학 석사 과정 입학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 지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지금 저렇게 보이듯이 저기 전재용 전도사라고 돼 있죠. 목양국에서 지금 저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졸업했나요? 보였습니다. 아직 졸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 안 했는데 왜 전도사야? 거의 이제 교육 전도사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전 씨가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동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간증이라고 그러죠.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교도소에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좀 말씀을 들음으로써 세상에 좀 덜 떠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타락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는
이 전두환 씨죠. 내가 목사 되면 네 교회 나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전재용 씨가 저 우리들 교회 나가게 된 계기가 박상학 씨가 이제 교도소에 있을 때 그 저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가 김양재 목사거든요. 네. 그 김양재 목사 저서를 이제 보내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읽다가 저 교회 나가고 저 교회에 전도사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전도사 하시기 전에 먼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셔서 우리 지금 벌금 맞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그 오산시에 있는 임야를 매각하면서 다운 계약서 작성해서 뭐 27억을 포탈한 혐의부터 시작해서 지금 돈과 관련된 잘못된 행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부터 청산하시고 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하신 다음에 신학 과정 밟으시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 그 당신 아들은 자기 잘못 다 처벌받겠다고 그러는데 아들보다는 나아야지 아버지가 뭐야 도대체 이게.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에 다운 계약서로 이렇게 그 양도 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벌금 납부 기한도 2016년 6월 30일까지였어요. 이걸 이제 미납해가지고 노역장에 유치했다가 출소했습니다. 근데 벌금 대신 노역을 해서 하루에 400만 원이거든요. 이걸 계산을 하면 400만 원이 까진 거죠. 그래서 황제 노역이라고 그 당시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회를 진짜 제대로 참회를 하려면 부모에게 전두환한테 받은 재산, 은닉 재산부터 처분하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미납 추징금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래야 이게 온전한 회개고 지금 당신 아드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사죄입니다. 그리고 5.18 피해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그 잘못 먼저 고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 김정한 목사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전두환에 대해서 끝까지 비판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이 편협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인간을 어떤 사건 때문에 끝까지 미워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김 목사 나도 이제 그만 미워해 좀. 극동방송 출연도 좀 시키고 한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잖아. 김 목사 왜 그 전두환 내가 전두환처럼 누구를 학살을 했어. 내가 비자금을 꽁쳐놨어. 내가 전두환보다는 나은 사람 아니오. 왜 나는 이렇게 배제를 시켜 당신 말이야. 구순이나 먹어가지고 좀 사람이 이제 좀 인자해질 때가 된 거 아닌가? 이 역사 앞에 참회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 숨어서 성직자의 탈을 쓰고 뭔가 아니 내가 그 말이야 내가 저기 불륜 저질러 가지고 그 그렇게 무릎 꿇은 그 본부장처럼 해야 되겠나? 당신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으면 되겠어? 아이고 정말 참. 나 구순이 되도록 말이죠. 정말 참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근데 아직도 김정은 밑에서 따까리 노릇이나 하는 인간들 말이야. 그 중에 이제 성추행한 인간도 있는데, 그 김정은한테 용서받아서 좋겠다, 야. 너 하나님한테 가서 또 그럴래? 나 김정은한테 용서받았는데요? 아이고, 이런 진짜. 네. 영화에서 나왔던 밀양에서 나왔던 그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던 그 죄수와 전도연의 얼굴이 자꾸 스쳐 지나가요. 우리 5.18 피해자분들 전도연처럼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 아픔을 여태 간직하고 살고 계십니다. 혼자서 감옥에서 평온한 죄수의 얼굴을 하고서 아니 그리고 전두환이가 전두환이가 사과를 했다고 언제 사과를 했어? 사과한 적도 없을 뿐더러 사과하지 않고 죽었죠. 5.18을 폭동이라고 하면서 기형군이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한 게 전두환의 워딩입니다. 죽기 전까지 이런 전두환이를 두둔하고 자빠졌으면 당신도 공범이야. 그렇죠. 그 전두환 씨 5.18 진압 당시에 그때 광주에 내려갔거든. 김장환이. 그 광주 기독병원 갔다고. 그래가지고 광주의 실상을 청취하는 척 했는데 거기 침묵했죠. 목사님이 누구한테 정보를 들었어. 김장환은 전두환 저거다. 그래서 광주 실상을 찍은 사진들 그걸 다 모아다가 모처에다 숨겨놨대. 김장환이가 이 첩자 스파이로 와가지고 혹시 동태를 파악하러 온 게 아닌가 이 의심이 돼가지고. 당신 5.18 때 뭐했어? 솔직한 뒤에 다 얘기해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추궁받기 전에 똑바로 다 얘기하고 역사와 화해하세요.
그렇죠. 이거 정말. 이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또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승승장구하는 게 참 씁쓸한 오늘입니다. 그런 놈들이 이제 사실은 새로운 세상 오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먼 사람 막 그냥 검찰 권력 동원해가지고 짓밟고 죽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금 청산되지 않은 이런 구태 세력들, 범죄 집단들 다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일파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전공 분야가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저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또 일이 있습니다. JMS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2인자의 정조은 씨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나는 신이다에서 이제 지금 제이 언니. 네, 제이 언니로 불렸고 정명석의 성범죄가 세상에 막 다 이렇게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스탠스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조은은 그 분당과 광명 일대에서 활동하는 이 JMS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지난 12일에 정명석의 성범죄 의혹을 모두 다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JMS 내부에서 정명석의 성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도 이 지도자들 회의에서 다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2시간 동안 나도 이제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명석의 잘못을 다 이제 고발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말은 그 정명석을 비판하는 사람을 테러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어쨌든 본인이 2인자였다면 그동안에 어떤 테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거는 인정하는 거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그런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JMS 섭리 안에 있는 육적 사랑을 뽑지 않고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라고 열심히 이 지도자들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줄여서 육사랑이라고 하더만요. 그래, 육사랑. 저도 육사랑입니다. 육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육사랑. 전 육전을 사랑합니다. 하여튼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든 그 추잡한 성범죄나 이런 것들을 좀 교묘하게 틀어서 이런 워딩을 잘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 전문가들은 이 정조은 씨 태도 변화에 대해서 이게 어떤 참회나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이 책임을 회피하고 또 자기의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정명석과 이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더라고요. JTBC의 인터뷰였던 그 피해자분 말씀으로는 이불, 악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조은이가 악마. 왜냐하면 여성 스타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쇼를 하는 거다. 참여하는 척을 하는 거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다. 뭐 3m 이내에 여자가 못 오도록 했다느니. 네, 뭐 날마다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화나무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14일 날 저녁에 이 전 세계 이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어떤 편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준비했다가 JMS 교인들의 저지해서 발표를 못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그 교인들은 이 분당 힌돌교회가 분당 힌돌교회는 아마 정조은의 세력 인 걸로 보여요. 이 분당 힌돌교회와 함께 JMS의 공식 입장을 외부로 전하려고 했던 어떤 그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이 스튜디오를 이 교인들이 찾아가서 이 메시지 송출이 안 되도록 막았다는 거죠. 이 스튜디오가 어디냐면 이 정조은과 계속 동거설이 제기되고 있는 정춘신이라는 인물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정조은과 이 정춘식 세력이 이 뭔가를 터뜨리려고 했는데 교인들이 저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정명석이가 붙잡혀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이 공백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보자는 아마 이 정조은이 자기가 교단 내에서 영향력이 꽤 강하다고 자기 영향력을 과신했던 게 아닌가 싶다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정조은의 영향력은 정명석의 후계자일 때 의미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신이다 이 공개 이후로 정명석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니까 거리를 두더라도 좀 자기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택한 것 같다. 태세 전환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분당 힌돌교회 교인이 한 500여 명이 되는데 정조은과 함께 하겠다고 서약하기도 했다고 해요. 한 500명 정도가 목사님하고 함께 하겠다고 서약을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될까요? 500명 곱하기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곱하기 10분의 1 얼마인가? 11조까지 감안하면은 네. 장사되겠네요. 네, 500명 정도가 이렇게 서약을 하고 나면 자기 능력을 또 자기 위치를 과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뭐 실제로 정명석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뭐 교인들과 만나면서 뭐 몸을 낫게 했다, 뭐 정명석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자기도 실제 치유 능력이 생겼다, 뭐 이런 메시아가 됐다라는 거를 이 분당 히들교회 500여 명의 교인들이 믿게 됐다는 이야기인 것도 하죠. 또 다른 가스라이팅, 또 다른 그루밍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그런데 이제 제보에 의하면 이 정조은과 함께 이 JMS 핵심 세력이었던 7명 중에 4명이 정조은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이 2인자로서의 정조은의 어떤 관련한 잘못된 점들도 이제 내부 폭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니 뭐 이미 다 뭐 나는 신이다에서도 나왔지만은 네. 그 이제 정명석과 잠자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 여성들, 네. 그 여성들에게 잠자리를 제안하고 그렇죠. 뭐 또 입막음 노릇을 했던 것이 이제 정조은 아니었냐. 그렇죠. 제이 언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은 이거는 수사 대상이죠. 뭐 네. 지금 우리가 뭐 JMS의 뭐 권력 역학관계 변화 이런 거보다도 네.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긋기를 하고면서 자기가 그동안 저질러온 잘못에 늘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 태도는 분명히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인도 여성이면서 말이야. 어떻게 젊은 여성, 신도들을 그 교주한테 방에 넣을 생각을 하지? 이건 포주 아닙니까? 예, 거의 포주 역할을 한 거나 다름없죠. 네. 예. 그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건 무슨 뭐 이단 사이비 집단 내부에 뭐 인물들이 나오고 이런 역학관계가 되게 복잡하실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천지나 뭐 JMS나 여러 가지 뭐 통일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교주들이 있는 특정 교주가 권력 집중이 된 그런 이단 사이비 단체 특징들이 뭐냐면요. 대중적으로 여러분 흔히 뭐 JMS 하면 정명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위 부대 이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 참모들이 실상은 실세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 교주는 바지사장, 창립자인데 나중에 가서는 거의 바지사장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사람이 설립은 했지만 실무적인 운영 시스템의 운영 능력까지 갖추진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문고리 4인방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실세였고 어떻게 보면 실무를 담당했잖아요. 물론 최순실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러한 구조 가운데서 정조은 씨가 이제 그 정명석 씨의 후계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명석 씨가 지금 넷플릭스 다큐뿐만이 아니라 돌아가는 정황을 보니 다시 감옥에 가고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나이도 들 만큼 들고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권력이 공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조은 씨가 평소 때 옛날에 마치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앞에서 딸랑이 역할 하던 사람들이 이제 탄핵되는 게 기정사실화되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박 대통령한테 평소 때 그러지 말라고 했었다라고 갑자기 입장표를 바꾼 다음에 등에 칼 꽂고 이제 침박하고 선을 딱 그어버리고 문고리 4인방 중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JMS 내부에서는 정조은이 재산을 빼돌려서 해외 어디론가 도피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내부에서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예. 뭐 이럴 때는 피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지른 잘못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너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몇인데 도망갈 생각을 해. 너 진짜 너무 나쁘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죗값을 달게 받지 않고 어떤 그 새로운 사람 없습니다. 오늘 다뤘던 모든 그 전두환부터 시작해서 JMS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죄하고 그리고 죗값을 달게 받고 피해자들의 회복과 복권을 위해서 노력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말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우원 씨가 좀 말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가 그거 폭로하면서 나도 죄인이다. 내가 정의로워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도 이 책임을 지겠다.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신 이상자라고 말할 수 있어? 예.
이게 진짜 반듯한 거 아니에요?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재용 씨,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JMS 지금 요새 너무 이슈가 돼서 엄청 난리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기독교회복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문의를 해오신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지금 탈퇴자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탈퇴자들도 돕고 있는데, 왜 저런 것에 이제 빠지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탈퇴자들을 또 대개는 몇몇 분들 중에는 좀 비난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으면 왜 빠지냐. 그러면서 탈퇴자분들을, 피해자분들을 좀 어리석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한테 똑같이 물으세요. 왜 저런 데 빠지냐. 저는 이렇게 답드리곤 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왕자를 그리고 나왔는데도 국민 절반이 뽑았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 이 사람들이 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손에 왕자 그리고 나와도 국민 절반이 그 사람을 지지하고 밀어줬습니다. 예, 그런 현실 가운데 누구나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 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고 예,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런 문제들이 잠깐의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JMS를 포함한 이단 사이비 피해자들 그리고 잘못된 교회들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 그 전두환 씨의 손자가 이제 고백했듯이 이런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그런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합리화시켜주는 이런 유형의 이게 또 피해자들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과 행태들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저희 기독교회복센터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카이로스 시간에는 역사 앞에 사죄하지 않는 그 뻔뻔한 인물들을 다뤘었는데요. 이 기독교가 하나님께 용서를 말할 때 너무 쉬운 값싼 용서를 이야기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날의 개신교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는 이제 다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먼저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전우원 씨 가 전한 그 전재용의 말 중에 너무 마치 소화불량처럼 뭐가 탁 얹힌 것 같은 발언이 뭐냐면은 전재용이 했던 말이에요.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죄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라고 말하느냐 했더니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나는 특별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모든 이들이 그래서 동등하고 공정하게 회개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전재용 네가 뭐가 이쁘다고 너한테 불공평적인 특혜를 주냐 하나님이. 정신 차려. 아들을 좀 본받으라고.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 애비가 돼가지고 애만도 못한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박상하고 어렵게 또 사랑했으면은 끝까지 사랑을 지켜야지. 사이가 나빠지는 이게 웬 말이야? 돈이 이제 없어지니까 사이가 나빠지는 그런 건가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 그것도 참 실질적인 문제네요. 예. 네, 오늘 카이로스 역사 앞에 사죄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면죄부 더해주는 목사 김장환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김용민 목사님과 김디모데 목사님 두 분 함께 모시고 또 한국교회 또 한국 종교 가슴 아픈 부분들과 또 나아가야 할 방법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